안녕하세요. 교육학 변수입니다. 이번 지방직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지방직을 준비하면서 좀 다른 시험도 물론 그렇지만 이번 시험이 유독 좀 더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 아시다시피 이번 시험이 워낙에 TO가 좀 안 좋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또 마음고생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과연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될까? 시험이 국가직은 전체적으로 다 평이했는데 지방직은 좀 평이할까? 아니면 난이도가 좀 올라갈까? 좀 여러 좀 고민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몇 년 동안 늘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린 항상 뭐에 집중해야 된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를 저는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지방직 시험 어떻게 출제가 됐죠? 결국은 변쌤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사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직이 절대 그렇게 극악의 난이도 이렇게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사실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대표적으로 늘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보는 시험이 크게 세 개가 있는 건데, 우리 이제 9급 교육학, 그리고 7급 교육학, 그리고 임용고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9급뿐만이 아니라 일단 작년에 출제된 7급도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7급이 평이한데 과연 9급이 7급보다 어려울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작년 임용, 이 시험도 굉장히 좀 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교육학이 출제되고 있는 패턴 자체가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다 평이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교육학은 이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지만 항상 이 기본을 놓치면 안 된다. 제가 늘 이제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너무 지엽을 파고들면 이 지엽을 파느라 이 기본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이제 들으신 분들이 열심히 기본은 막 이렇게 충실히 하세요. 그러다가 한 번씩 좀 이제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으시죠. 어떨 때? 이제 막판에 또 이제 이런저런 회사들의 모의고사를 보실 때, 이때 좀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모의고사를 보시면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시험 막판인데 막 모의고사 점수가 막 반토막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 막, 이거 내가 지금 교육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게 너무 막 불안하신 거죠. 막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모르는 문제들이 막 나와. 근데 사실 제가 뭐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도 글을 썼었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이제, 기본에 충실하시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쌤들이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학습량이 또 너무 적은 게 아닐까? 지금, 옆에 다른 사람들을 봤더니, 교육학 공부로, 학습량이 엄청 많아. 근데 이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학은 이렇게 학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닐까?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적은 걸까요?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양을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게 어쨌든 시험이라는 게 내가 모르는 거를 남들이 알고 있으면 그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늘 강조드리듯이 이제 이런 모의고사 때문에 그렇게 절대 일일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제가 카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모의고사라는 건 어쨌든 이제 강사분들이 출제를 하시죠. 하지만 문제는 누가 출제해요? 교수님들이 출제하십니다. 그럼 그 교수님들이 출제했던 문제들이 또 뭐예요? 그게 기출이죠. 그러니까 저도 늘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출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기출의 패턴 자체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게 막 극악무도한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이제 작년 지방직에 대한 좀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이거 너무 양을 많이 공부해야 내가 구멍이 안 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은 양을 늘린다고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제가 강조했던 거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셔라. 기본에 충실하시면 쌤들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를 제가 그래서 늘 강조했던 거예요. 자, 그리하여 이제 어떤 쌤들이 이제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이제 시험장에 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디데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끝나고 이제 나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다들 이제 너무 좋은 결과, 뭐 100점, 95점 지금 수두룩하게 받은 쌤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제 제 카페에 오셔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제가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교육학 공부 힘들게 하세요? 왜 교육학 공부를 어렵게 하시죠? 제가 이 질문을 지금 3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제 우리가 시험 제도가 바뀌고 지금 3년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쌤들이 이제 우리가 시험 제도가 바뀌고 4번째 시험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양을 학습을 할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필요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육학 9급을 위해서 공부를 할 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학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합격만 하면 됩니다. 합격하시고 교육학 다 뭐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합격만 하시면 돼요. 이 교육학은 여러분들에게는 수단입니다. 합격을 위한 수단이지 우리가 엄청 많은 깊은 공부를 해서 이거 가지고 뭐 할 거 아니잖아요.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실까? 저는 그게 계속 의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는 항상 모든 교재든 강의든 출발점이 기출입니다. 왜? 계속 강조드렸지만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 9급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뭐 수능은 안 그래요? 수능도 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출이 제대로 내가 분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모고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쌤들이 이제 모고 때문에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저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있으신 게 아닌가. 9평을 시험을 못 보면 당연히 내가 9평을 완전 조졌네? 이러면 수능도 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는 평가원이 9평도 출제라고 수능도 출제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의고사는 누가? 이건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 모의고사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강사분들이 출제하시는 모의고사고 우리 시험은 누가 낸다고요? 교수님이 낸다고요. 근데 정작 교수님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런 지엽적이고 막 이런 거에.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이제 교수님도 이제 그분들이 뭐 출제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이제 양반이긴 한데 이제 시험지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보고 그분도 놀라세요. 그러니까 최근 거보다는 좀 옛날 거 보면 옛날 뭐 이런 거를 내? 막 이런 걸 물어본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다 여기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기출이 있으면은 물론 학습은 이 기출 안에 있는 개념만 할 수는 없어요. 뭐 물론 여기보다 좀 더 확장돼서 저는 수업을 하죠. 그래서 제가 가령 이 정도의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다른 교육학은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의 양을 이제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 느낌적인 느낌이 잘 안 오시면 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변미제 교육학이에요. 저는 이제 기출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요 정도 개념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훨씬 많은 개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좀 느끼시는 수험생들도 있을 수도 뭐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습량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좀 이게 불안해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많은 양을 하는데요? 저기가 많은 거예요.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저기가 너무 양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시는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육학이, 그러니까 저도 하여튼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육학 자체에 대한 이제 좀 선입견? 교육학 너무 막 극악에 뭐 이런 거를 내가 시험을 봐야 돼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학 자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학 이런 오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그런 다양한 개념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이제 커지는 거고. 자, 물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양을 많이 치면 당연히 뭐 기출 이 정도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높은 득점을 받으실 수 있죠. 고득점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교육학 한 과목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수강생 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고민을 계속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줄여드리지? 저는 이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기출이 커버되면서 우리 시험이 커버되면서 이제 양을 좀 더 줄여드려서 이 남는 시간으로 이제 쌤들이 또 좀 힘들어 하시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뭐 국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이런 데 시간을 좀 더 활용하시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번 지방직이 어떻게 됐냐고요. 그럼 이번 지방직, 그럼 이게 제 작년 지방직 때문에 쌤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건데, 틀리게 하려고 문제를 출제하면 아예 이런 데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양을 많이 쳐도 그냥 여기는 건드릴 수 없는 파트에서 틀리라고 문제를 만듭니다, 교수님들이.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양을 많이 쳐도 맞힐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시험 보기 전에도 제가 카페에 그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거 출제하면 양을 아무리 늘려도 이거는 못 맞춰요. 그럼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쌤들한테도 오케이, 우리가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다? 90점까지다. 90점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커버할 수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 근데 나머지 이 두 문제가 뭐가 출제될지 그거는 이제 교수님들 마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제 지방직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이제 그래서 그거에 이제 많은 걱정들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지방직 교육학.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한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은 이 모의고사만 통해서 제 몇 점을 받으실 수 있는지는 지금 보여드릴 건데 한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모의고사 수업만 열심히 잘 따라오셨어도 95점은 충분히 이번이 커버가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엄청 많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공부를 해도 95점, 100점 바탕이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해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양을 많이 해서 불필요한 공부까지 하면서 목표에 도달하지? 이게 저는 사실 의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습량이 적다? 적다는 이제 아니라고요. 적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적당한 학습량이 되는 겁니다. 적게 많은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서울역에서 이제 부산역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막 쌤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짐을 막 메고 열심히 걸어서 막 힘들게 이렇게 막 부산까지 가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제가 너무 막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제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KTX를 타고 부산에 편하게 가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시는 거죠? 이게 좀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다른 교육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변민재 교육학 지향하는 바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표에 도달하는 데까지 최대한 편하게 즐겁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런 좀 의구심 이런 게 있으셨던 거죠. 과연 부산역에 갈 수 있어? 이거를 타면? 근데 제가 이제 증명해 드립니다. 이제 가고도 남는다를. 자, 늘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는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이 교육학이 늘 강조하는 거. 효과성, 효율성 다 아시죠? 우리 공부하셨던 쌤들은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육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학도 해야 되고 행정법도 해야 되고 여러 과목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배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육학 시간을 좀 줄여드릴 수 있을까? 저는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 이 시험에 최적화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냥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최대한 이제 좀 줄여가면서 합격에 이르는 그 방법이 뭘까? 이거를 저는 이제 계속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과연 공무원 교육학의 기준이 뭔지를 좀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거를 지금 3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시험 제도가 바뀌고 이제 3년째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는 세상 사람들 별로 아무도 이 교육학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다 뭐 했어요? 선택 과목에서 다 사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없던 시대에서 이제 교육학이 필수가 되면서 그 전의 시험과 그래서 이 3년의 시험이 좀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교육학 시험에 응시하니까 어쨌든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옛날 문제 보면 사실 옛날 기출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냈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에 나오는 문제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이번 올해를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직, 지방직 다 어떤 문제예요?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이에요. 기본에 충실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교육학이 원래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근본, 기본 이런 걸 엄청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변쌤은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이제 저 핵인싸로 보통 이제 해설할 때 많이 우리가 이런 개념을 배워서 이제 이런 게 출제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딱 모의고사 2개만 가지고 제가 해설을 드릴게요. 제 파이널 모의고사 2개가 이제 육지선다랑 활용점정 이게 있는데 쌤들이 요 2곳만 열심히 하셨어도 무조건 몇 점은 나오셔야 돼요. 95점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페에도 정말 95점, 100점 이런 점수를 받으신 분들이 계속 숱하게 글을 써주시고 계신 거죠. 그럼 정말 이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교육기관. 너무 쉬웠죠. 처음부터 고려시대 교육기관. 그러면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일단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랐어요? 태, 국, 감, 성 이게 딱 떠올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20문제 중에 2문자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도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태국 감성이 떠오르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려시대, 뭐 성경, 육학, 논어, 효경 그러면 태, 국, 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우리한테 0.5초짜리 문제들이 숱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시험이 어쩔 수밖에 없었어요. 평이하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이 연습을 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활용점정에서도 딱 어떻게 돼 있어요? 고려시대 교육제도 국자감, 유학계 3학, 그리고 사문학, 이제 국자학, 태학, 사문학, 기술계 3학 이런 식으로 다 연습을 했었죠.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쉽게 출제가 됐었으니까 아마 다 무난하게 답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우리 또 진보주의. 너무 또 우리의 진보주의 정도는 너무 이지한 그런 주제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현재 생활 그 자체 아름답죠. 학습은 아동의 흥미와 관련 아름다워요. 학교는 협동을 장려하는 거 괜찮죠. 위대한 고전. 위대한 고전 이거 너무 기출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너무 좋아하는 또 키워드입니다. 누가 나오셔야 되고 항존주의의 허친스가 나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우리에게 계속 이제 떠먹여주는 그런 문제들이 막 출제가 계속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이제 20세기 정기 교육철학 사조 당연히 진보주의, 항존주의, 본질, 재건 숱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자, 지식의 구조, 나선형 교육과정 끝났죠 이미. 지식의 구조랑 나선형 교육 제가 수업에서도 늘 강조하는 게 이제 지식의 구조 이게 지금 2015로 가면은 또 이제 무슨 빅 아이디어 막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자 그럼 우리도 계속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교육학을 수업을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구조, 교과의 구조, 학문의 구조 저는 그 틀을 뭘로 잡는다고 설명드려요? 저는 이제 절대주의랑 상대주의를 잡는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올해는 이제 제가 기초 이론부터 또 수업을 시작했지만 기초, 기본 점점 어떻게 돼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범위가 넓어지고. 그래서 나서는 교육과정. 이거는 뭐 너무 또 우리에겐 이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셔야 되고 브루너가 나오셔야 되고 당연히 우리도 이거 엄청 열심히 연습했죠. 그럼 다음에 해당하는 학습을 강조한 학자. 딱 보이십니까? 지식의 구조. 나서는 교육과정. 이런 거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생활지도를 받은 학생들을 진학 혹은 졸업 후에도 계속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생활지도 활동. 너무 쉬웠죠. 이것 또한. 그래서 우리는 다 생활지도 받은 학생들이 그 뒤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줘야 돼요?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고 추수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연습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도 했죠. 생활지도에 대한 설명, 조사, 정보, 정치, 추수 이것도 계속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참 이게 딱 제가 문제 봤을 때, 너무 기뻤어요. 왜? 열심히 두 문자를 딴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아래 거 안 보고 또 우리는 풀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주, 수, 선, 자학, 성피, 성파. 이러면 딱 요거 어떻게 돼요? 이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간해는 우리가 또 워낙에 간해를 좀 힘들어 하시다 보니까 엄청 많이 했습니다. 간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간해, 디귿, 캐리 이런 걸 엄청 좀 어려워하셔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결국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 이게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순서, 주수선, 자학, 성피, 성파 계속 여러분들이 다 뭔 개념, 순서가 뭔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반복적으로 막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그냥 바로 끝났죠. 주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수, 선, 자, 학. 그래서 학습 안내. 그리고 성피, 성, 파, 파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C, A, B 이런 식으로 답. 이런 것도 거의 우리가 1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 우리가 연습 안 했겠습니까? 이거 계속 이제 우리 연습에서도 간에 순서 무조건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자극자료 제시 후에 그럼 뭐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서에 대한 연습을 우리는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당연히 또 쉽게 찾아 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 거의 뭐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가 아닌가. 지금 교육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규준지향평가는 상대적 서열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우리가 얼마나 그래도 교육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규준을 지금 상대적 서열에 관계없이? 규준이 뭐예요? 상대평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상대적 서열과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너무 그냥 교육평가에서 베이스, 기본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3, 4, 2, 3, 4는 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이제 교육평가, 제가 늘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개가 한 번에 같이 가셔야 된다. 뭐 규준, 준거, 성장, 능력 이런 게 계속 한 번에 같이 가셔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단, 형성, 총괄 이런 것도 같이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늘 그 구조화를 하셔야 된다. 이런 걸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준 참조 평가에 대한 건 뭐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런 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이런 근본, 기본적인 개념들은 언제든 교육학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막 지엽에 매몰돼서 우리가 근본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기본기는 너무 중요해요. 갈등론적 관점에 학교육을 바라본 학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 또 쌤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육사회학을 할 때 가장 시작이 뭐예요? 기능론과 갈등론이죠. 그러면 제가 늘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 기능론과 갈등론 학자 무조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자,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늘 기능론 학자 우리가 늘 부르죠. 듀르켐, 파슨스, 드리본 이런 학자들 늘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바로 끝. 이렇게 이런 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바로 이것도 쌤들 거의 뭐 0.5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듀르켐이 되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갈등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게 좀 이지한 개념이라고 연습을 안 했겠습니까? 다음을 주장한 학자 그리하여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 또한 이 안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자, 교수 매체 효과적 선정과 활용을 위해 어슈 모형의 R 단계. 제가 이 문제 보고 굉장히 놀라면서 기뻤어요. 이거 어느 교수님이 출제를 하셨길래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 딱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당연히 이제 우리가 분석이면 애널라이즈가 돼야 되고 진술이면 스테이트가 돼야 되고 그리고 평가니까 이밸루에이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유도니까 이제 리콰이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답을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제 또 이제 모의고사랑 어때요? 어시오 모형 다음에 설명하는 단계.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또 연습을 우리 같이 했었습니다. 각 단계가 뭔지 그냥 앞 글자만 따고도 이게 뭔지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그대로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름 모의고사 문제를 괜찮게 만들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좀 뿌듯하면서 이제 또 문제를 봤었는데. 자, 그리고 교육사회학 연구의 해석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사회학을 이해하시고
이제 요 문제를 접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파트가 됐든 뭐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큰 틀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능론, 갈등론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관점? 이게 거시적 관점. 그리고 뭐가 나와요? 이 뒤에 미시적 관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시적 관점에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그냥 인형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율성, 주도성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비판하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해석적 접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거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미시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양적인 거는 이게 딱딱딱딱 다 숫자로 표현이 되는 게 양적인 겁니다. 근데 인간이란 건 인간의 아니라는 건 이건 정말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어떻게? 질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연역. 연역이 뭐죠? 먼저 결론이 빵 터트리는 게 연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은데 얘가 왜 가출을 하게 된 거지? 정말 얘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 거지? 그럼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이러다가 결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귀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시적 분석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기가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이제 뭐가 된다? 이런 해석적 접근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또 이제 기억나십니까? 어때요? 교육에 대한 해석적 접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어때요? 또 열심히 연습했었죠. 그래서 참 한 문제 볼 때마다 굉장히 참 기쁩니다.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여기 또 미시적 연구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 이제 그래도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에게 좀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보람이 되는 그런 요즘입니다. 자, 그러면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의 임무로서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사실 법령 문제긴 하지만 엄청 쉬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법률만 봐요. 기본적으로. 왜? 법률만 보기에도 너무 많아요. 볼 것들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시행령까지 다 보고 대통령령 보고 막 이러다 보면 양이 너무 또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럼 뭐 교육 규칙도 다 보게요? 그럴 수가 없어하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줄여드리지? 이런 고민을 하니까 제가 쳐낼 건 다 쳐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리스크는 다 제가 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까도 제가 3년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만 해도 어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공부 안 한 상태면은 뭐 조금 뭐 그래도 난해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법령 문제긴 합니다. 이거는. 자,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아름답죠. 수석교사, 교사, 교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괜찮죠. 행정직원. 이제 제가 수업에서도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요즘 학교가 진짜 힘들다. 요즘 애들이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메리트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린 뭐가 없어요? 민원이 없잖아요. 민원이. 그런데 이제 민원이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애들 교육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애들을 마주할 일이 없으니까 민원이 생길 일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말 학교 쌤들은 예전에 제 사촌 누님 막 말씀도 드리면서 이제 퇴직하셨다 그랬잖아요. 50대 중반 정도 됐더니 너무 힘들어서 퇴직하셨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쌤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편해져요. 근데 학교 쌤들은 꼭 그렇진 않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일반 교사로 있다 보면 평교사로 있으면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쨌든 교장, 교감으로 빠지려고 좀 이제 노력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으로 안 빠지면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다? 애들을 볼 일이 없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편하다. 이런 말을 그냥 평소에도 자주 드리고 뭐 이러긴 합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직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우리가 왜 학생을 교육해요? 지금 이거 안 하려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범대를 졸업하셔도 애들 그거 교육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말이 안 되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그래서 이거는 법령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도 어때요? 지금 교장 어쩌고저쩌고, 수석교사 어쩌고저쩌고, 교사 어쩌고저쩌고, 여기도 나와 있네요. 행정직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 급학사무를 담당한다. 다 연습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학교가 엄청 좋아하는 게 수행평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평가는, 일반적으로는 좀 경험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물론 저는 안 했습니다. 저희 때는 수행평가가 없었어요. 저희 때는 그냥 100% 지필평가이다 보니까 그냥 이걸로 끝.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40%가 수행, 그리고 60%가 지필. 근데 뭐 교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왜 수행평가를 좋아하겠어요? 학교가. 이게 다 뭐예요? 옛날에는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 이거였는데 직접 아이들이 뭔가를 스스로 해봄으로써 이런 거를 교육하기 지금 엄청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learning by doing.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해보게 이런 거를 엄청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적으로는 뭐를 제일 많이 해요? 논술 이런 거를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육하기 엄청 좋아한다. 근데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잘 제대로 그전에는 안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라고 교육과정 문서에 수행평가를 좀 내실 있게 운영해라 이렇게 아예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교육하기 수행을 엄청 좋아한다. 그러니까 수행은 또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딱 나온 게 어때요? 실험, 실습, 사용과학 분야 많이, 그리고 면접, 평가자 학생 대화를 통해 정보 수집, 토론법 다 어때요? 아름다운 그런 교육들이잖아요. 옛날 교육과는 다른.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톤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실기시험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잘 통제된, 지금 이쪽으로 수행 쪽으로 가면 갈수록 옛날은 통제 이런 걸 엄청 많이 좋아했죠. 근데 지금의 교육이 아이들 막 통제하고 이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학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이런 거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들어가 있지? 이런 거는 다 이제 지우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또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수행평가, 개방된 형태의 평가 방법, 다양한 사고 능력을 함양시킨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조, 딱 형식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고 이런 거는 지금 당연히 수행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그 정답을 바로 찾지는 못해도 말도 안 되는 거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선지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들어가지? 지우다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쌤들은 머릿속에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 써먹으시면 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가드너가 나왔습니다. 가드너. 가드너 하면 일단 우리가 뭐가 떠올라요? 다중지능 이론 이런 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었던 쌤들은 또 가드, 네팔 이런 게 떠오르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가드너 세계 최초로 표준화된 지능 검사를 개발? 우린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가드너가 지능 검사? 이게 지능 가드너는 지능 이론에 와 있습니다. 뒤에 지능 검사는 우리가 따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능 검사는 누구? 이제 비내 이런 학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가드너가 여기 왜 들어가요? 그리고 2번은 잠깐 스킵할게요. 자, 웩슬러. 지능 검사는 언어, 논리, 수학, 공간, 음악, 지능?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가드너잖아요. 이게 가드너의 다중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든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가드너, 이게 여기다가 중간중간 하나씩 그냥 가드너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웩슬러랑 뭔 상관이에요, 이건. 가드너인데. 그래서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스탠포드 비내는 지능검사의 IQ, 생활 연령을 정친 연령으로 나눈 값에 10을 곱해 계산해요.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미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연령을 정친 연령으로 나눠요. 일단 분자에 뭐가 들어야 돼요? 분자에 정신 연령이 들어야 되죠. 그리고 분모에 뭐가 들어야 되고 생활 연령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10을 곱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죠. 뭐를 곱하는 거예요? 1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3번, 4번 이런 게 아예 말도 안 되는 선지들을 구성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2번을 잘 몰랐어도 사실 어때요? 1, 3, 4를 지우면 답을 찾는 거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또 지능 검사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번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 또 정신연령, 생활연령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자, 이런 것도 거의 1초짜리 문제였죠. 다음 설명에 대한 강화계. 강화물은 일정한 시간 간격이 경과한 후에 제공된다. 일정한 간격. 그러면 뭐예요? 고정된 간격이잖아요. 끝. 고정 간격.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거의 주는 문제였죠. 물론 이것도 또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고정 비율, 고정 간격, 변동 간격, 변동 비율 이것도 열심히 우리가 연습을 했었고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리더십. 자, 우리가 리더십 이론이 나오면은 이거는 뭐 이미 기출에서도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자, 그럼 또 이제 우리는 뭐가 떠올랐어요?
딱 이제 바스, 베스 나오면은 뭐가 떠오르시죠? 개, 이, 동, 지가 떠오르시죠. 그러면 이것도 거의 뭐 0.5초짜리 답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변혁적 리더십 바로 찾아야 되는 거죠. 물론 연습했죠. 여기 다 어때요? 개2동지 4개 가지고 또 변혁적 리더십 우리 다 연습했던 뭐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또 장학인 참 이제 교육행정인데 교육행정도 쉽게 나왔어요. 교육행정도 그냥 우리가 1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게 나왔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장학의 유형. 단위학교에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수행되기 때문에 일상장학이라고도 불러요. 교장, 교감이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학급 순시, 수업 참관, 교사의 수업, 학급 경영 활동을 관찰하고 교사에게 지도 조언을 해요. 당연히 교사들이 이거 누가 내 수업을 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짧은 시간만 딱 복국하고 이렇게 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약식 장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뭐 이것도 너무 쉬운 개념이긴 하지만 또 열심히 연습했잖아요. 여기다 교장, 교감이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우리 뭐 수업 장학, 동료 장학, 약식 장학, 자기 장학 이거 다 연습했던 것들입니다. 자, 평생교육. 우리가 평생교육하면 또 딱 누가 떠오르세요? 쨍그랑, 쨍그랑이 아니라 이제 랭그랑이 떠오르시죠? 자, 그럼 랭그랑 우리가 평생교육. 제가 이제 수업에도 쌤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이제 합격하시고 이제 계속 좀 고민을 해보셔라. 뭐 내가 그 다음에 어떤 공부를 할까? 그러니까 물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우리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시간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래도 너 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평생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육이 어디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야,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교육은 어때요? 학교 밖에서도 우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딱 뭐라고 돼 있어요? 학교가 교육을 독점해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그냥 평생교육의 기본 개념만 이해하고 있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2, 3, 4번은 다 괜찮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누구를 연습했었겠어요? 랭그랑을 열심히 연습했죠. 그래서 랭그랑의 평생교육에 대한 견해, 과정 거리가 먼 거, 여기 딱 뭐라고 돼 있어요? 평생교육은 어때요? 전생에 걸친 거라고요, 평생교육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뭔가 공부를 해야죠. 이제 당연히 쌤들도 다 그러실 거잖아요. 자, 이제 평생교육법이 나왔어요. 평생교육법. 제가 지금 이제 기초이론을 수업을 하는데 시험 전날이 기초이론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앉아 계신 쌤이 계신데 내일 시험을 보러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쌤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쌤, 내일 저 시험 보러 가는데 그래도 법령을 좀 보고 가고 싶어요. 뭐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평생교육법 보세요. 평생교육법은 나오겠죠. 그런데 어때요? 네. 평생교육법이 나왔습니다. 쌤이 아마 이거 맞추시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평생교육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사도 당연히 너무 중요한 개념이다 보니까 숱하게 연습을 했었습니다.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업무 수행한다. 아름답죠? 평생교육사 자격증,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되면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 범위, 이수, 과정, 연수, 자격증, 교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이거 제가 교육법령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10중 8구는 뭐다? 대통령령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 모의고사에서도 열심히 대통령령과 교육부령을 이제 구분하면서 연습을 했었지만 쌤들이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마 대통령령은 맞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우린 교육부령을 따로 모아서 또 연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수업을 들은 쌤들은 당연히 다 알면서 이제 문제를 푸셨겠지만 그래서 대통령령 괜찮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해 자격이 취소될 때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그리고 제가 또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1, 2, 3이 다 맞으니까 일단 4번만 남았는데 만약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마 뭐가 답일 확률이 높다? 숫자가 답일 확률이 높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죠? 교육법령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대단하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엄청 막
복잡하게 꼭 이렇게 출제 안 한다고요. 그냥 단어 하나 바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통으로 잘 바꾸고 이런 것도 안 해요. 딱 단어 하나. 그냥 논란의 여지 없게. 그럼 그게 뭐가 되게 편해요. 원래는 그래서 이런 숫자 하나, 대통령령으로 교육부령으로 이런 게 제일 편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도,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기출 베이스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은 1도 없어요. 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게 틀렸던 거죠. 그래서 1년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이제 3년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1, 2, 3번을 하도 열심히 보셨으니까 충분히 다 숙지를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교육사 파트는 또 열심히 얘기했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연습을 우리 또 했었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평생교육사 계속 이제 연습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문제를, 우리 모고를 통해서 못 풀 문제가 딱 한 문제 있다. 그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18번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모고를 통해서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긴 했는데, 요게 개인적으로는 좀, 제 수업을 들은 쌤들이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100점 맞은 어떤 쌤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쌤 이거 그럼 어떻게, 18번 어떻게 맞추셨어요? 그랬더니, 이걸 뭐 한국사 시간에 뭐 하는 그런 파트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근데 어쨌든 저는 제 수업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생소하게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교평준화가 이제 정답이긴 한데, 이제 고교평준화는 1974년 좀 옛날에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1995년 이후에 이루어진 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찾으라는 문제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쌤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도 제 수업을 듣는 쌤들 중에서는 아마 18번은 가장 많이 틀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요거 빼고는 이제 95점, 문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또 제 기준으로는 이게 그 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찍으시면 이제 또 100점이 되시는 거고, 아니면은 95점. 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이거 제가 국가직 끝나고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자, 우리가 국가직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럼 지방직에 뭐가 출제가 또 될 수 있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앞뒤에 있는 소크라테스나 누구?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출제될 확률이 되게 높겠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뭐가 출제가 됐어요, 이제? 플라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막내가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또 엉아가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플라톤. 그럼 우리 플라톤 얼마나 많이 연습했습니까? 항상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2, 3, 4. 우리 쌤들이 이제 또 2, 3, 4가 너무 이제 거의 뭐 100번 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또 이분법적 세계관, 이대학의 현상계, 그리고 영원 3분설 4주독 맨날 했잖아요.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제가 열심히 둘리를 그려가면서 또 이제 금, 은, 동 막 이런 거 해서, 그래서 뭐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이런 것들 엄청 열심히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딱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 문제를 보고 제가 또 이제 내가 열심히 둘리를 그린 보람이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대학에는 지속적으로 변한다.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당연히 그 기본적으로 절대주의, 상대주의. 그럼 절대주의 저 끝에 누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상대주의는 누가 있고? 소피스트가 있는 거고. 그럼 이쪽은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절대예요. 이쪽이 지향하는 바가 뭐가 되고? 상대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플라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이데아죠. 그럼 이데아는 뭐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절대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현상계는 뭐예요? 현상계는 이거저거 다 변할 수 있는 이런 변화의 상대적인 세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귀족주의, 엘리트주의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거는 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금, 은, 동. 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자, 그럼 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뭐가 돼요? 통치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통치자를 누가 하죠? 철학자가 하죠. 철학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쪽의 사람들이 당연히 여긴 좀, 그러니까 위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는. 금을 가지고 태어났냐, 은을 가지고 태어났냐, 동을 가지고 태어났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거 위쪽을 위한 교육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귀족주의,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수호자 중에서도 똘똘한 애들을 뽑아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를 누구를 잘 선발하느냐 이런 게 엄청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엘리트주의적인 비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자, 그럼 통치자 계급에는 절제덕을 강조했다. 어떻게 되죠? 이것도 우리 숱하게 연습했잖아요. 뭐가 돼요? 이제 지, 용, 절, 정, 이거 엄청 열심히 연습했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통치자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혜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제라는 건 어때요? 절제라는 건 모든 계급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 딱 통치자한테는 뭐가? 지혜. 이건 통치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덕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상국가, 인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몇 개. 그래서 세 개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뭐에 따라? 금을 가지고 태어났냐? 은을 가지고 태어났냐? 동을 가지고 태어났냐? 이거에 따라서. 자, 그리하여 당연히 우리 어때요? 열심히 또 플라톤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또 플라톤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이 아름답게 또 법률론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딱 어땠어요? 너무 기본적인 법률을 3개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제가 늘 강조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뭐에 충실한? 근데 뭐 제가 간절히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근데 지금 교육학이 트렌드가 그렇다고요. 교육학 자체가 7급이든 9급이든 임용이든 다 어떻다고요? 이런 기본 교육학의 메인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를 묻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어때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그래서 교육지원청. 왜? 이건 쌤들한테도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 이제 가실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청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근데 사실 얘도 어때요? 좀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긴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개념을 물어봤다기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법령이 새 문제가 출제가 됐으나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뭐 접근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열심히 교육 법령을 달달달달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 이제 지워가면서 문제를 푸셨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은 여기도 또 나와 있어요. 대통령령.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2대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해서 또 대통령령.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교육부령이 머릿속에 숙지가 돼 있는 쌤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내가 교육부령 말고는 무조건 다 뭐야? 무조건 다 대통령령이야. 이렇게 지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괜찮네. 다 지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지방의 교육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특별시 광역시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응? 이건 어때요? 지금 서울에도 얼마나 많은 지원청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설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광역시에 살고 계신 쌤들 입장에서도 지나가다가 저거 뭐야? 지원청이네? 나중에 내가 여기서 또 일하게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쌤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시도 교육학에 관한 사무를 분쟁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자치구를 관할구로 하는 하급교육 행정기관 교육지원청. 이것도 우리가 이미 기출에도 있지만 숱하게 봤던 그런 문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20번도 사실 교육법령 문제긴 했으나 대단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충분히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또 우리 어때요? 여기 교육지원청, 또 교육지원청 열심히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믿겨지십니까? 제가 지금 오늘 해설은 딱 2가지 가져왔습니다. 이제 파이널, 이제 활용점정, 그리고 육지선다. 그럼 여기에 나왔던 문제들이 지금 20문제 중에 몇 문제? 19문제가 고스란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만 하셔도 쌤들이 충분히 95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래도 양을 엄청 늘리시겠습니까? 이래도 불필요한 개념까지 그렇게 딥하게 공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년이라도 이렇게 올해처럼 평이하게 나올까? 내년은 어렵게 나오지 않겠니?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엄청 쉬운 개념들만 하는 건 당연히 아니거든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애들도 우리가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가 증명이 됐던 그런 2015 지방직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시험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축하드리고, 근데 이번 시험이 이제 좀 생각보다 좀 만족스럽지 않았다, 이런 쌤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년 시험을 또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 잘 추스리시고 일단 좀 쉬시면서 다시 좀 재충전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다시 달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교육학 절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학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과목이 되도록 저 변쌤도 계속 여러분 옆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